한국은 중국 덕분에 잘 살게 되었잖아. 반만 년 동안 중국에게 지배당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상대가 될 수 있어? 여기 한 대학교에서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의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국인 로라라고 합니다.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고 역사를 비롯해서 사회나 철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인문학인 역사나 철학, 문학, 그리고 사회학 등은 모두 연관성이 있는 학문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 정세와 경제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도서나 논문도 굉장히 많이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지낼 때에는 이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머나먼 타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홀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그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어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두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요. 역사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부터였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주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더라고요. 정말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핏대를 올릴 때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나라의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토론을 할 때에는 정말 많은 자료와 논리 근거를 준비해야 해서 수업 준비가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이르지만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 토론할 때에는 서로 언쟁하고 싸우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정말 치열한 경우는 아시아 학생들이 토론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각자만의 논리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저희가 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아시아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중국인 친구도 있고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 학생도 두루두루 많은 편입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그들끼리는 그리 친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학생은 중국 학생끼리 어울리는 편이고 한국 학생은 한국 학생끼리, 일본 학생은 일본 학생끼리 함께 어울리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는 모두 같은 나라의 사람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그들끼리는 서로 같은 나라의 친구들을 구별하고 굳이 어울리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토론 수업이 있고 나서부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의 나라 주장을 하다 보니 조금씩 어색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새로운 나라의 친구들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해서 중국인 학생들이 노는 곳에 끼기도 하고 한국인 학생들이 노는 곳에 끼기도 하고 일본 친구들과도 함께 사시미를 먹으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혼자서만 공부하니 너무 지겹고 재미없었는데 전혀 새로운 나라의 친구들과 어울리니 배울 점도 많고 새로운 놀이를 배우니 너무 즐거웠으니까요. 비슷한 나라 같으면서도 어찌나 문화가 다른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한국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먹는데 일본은 들고 먹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두 나라의 친구들 말이 서로 상충돼서 엄청 우스웠습니다. 한국은 거지들이 밥을 들고 먹는다고 말하고 일본은 개나 짐승들이 밥을 내려놓고 먹는다고 말하는데 서로의 이야기를 바꾸어 들려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뭐 중국 친구들은 당연히 자신의 문화가 한국이나 일본으로 들어간 것인데 서로 바뀌어져서 들어간 거라며 웃더라고요. 또 이것이 유학생활의 묘미가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날도 어김없이 교수님이 토론 주제를 정해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고대시대에 대한 자유토론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고대 국가는 당시 위세를 떨칠 만큼 세계에서 첫째 둘째를 다투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설명과 어느 나라가 우수했는지에 대한 주장을 곁들인 토론을 해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필이면 한국과 중국의 학생들이 나눠져서 토론을 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유럽의 학생들이나 저처럼 미국인 학생들은 정말 흥미진진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친구들까지 모두 출석을 하고 이 토론에 큰 관심을 가질 정도였죠. 정말 세기의 대결이었으니까요. 중국인 학생 대표는 수징이었고 한국의 학생 대표는 수진이었는데
이름까지도 비슷한 바람에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숨죽이고 지켜보았는데요. 미리 정해둔 순서대로 한국 학생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국의 학생이 하는 발언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먼저 한국의 레고랜드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고대사 이야기를 하는데 레고랜드가 왜 나오는지도 몰랐고 한국에 레고랜드가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레고랜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니 알고 있다고 답을 해주었죠. 그리고 나서 수지는 한국의 중도 유적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들은 전혀 처음 듣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에는 영국의 스톤헨지나 페루의 마추픽추와 비견될 정도의 유적지가 있다고요. 중도 유적지라고 불리는 그곳은 불행히도 레고랜드가 세워졌지만 세계의 역사학자들은 한국의 선사시대에 대해서 엄청난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교수님은 갑자기 무언가 기억이 났다는 듯이 수진의 말이 맞다고 영국의 학자와 독일의 역사학자들 모두 중도 유적지를 대단히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위대하고 거대할 수도 있는 것이 그대로 묻혀버려서 너무 아쉽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시니 수진의 말에 더욱 신뢰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에 검색을 해보니 춘천의 중도 유적지와 스톤헨지를 비교하는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세계 문명사를 다시 쓸 어마어마한 역사라고 하던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진도 그러한 도움에 힘입어 더욱 자신감 있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에는 이러한 선사 문화재가 없고 아시아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이러한 선사 문화를 토대로 고구려가 세워졌고 그 고구려는 중국의 수나라나 당나라보다 인구가 적었지만 훨씬 더 용맹하게 싸우며 아시아의 패권을 쥐던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고구려를 이겨본 적이 없다고 당시 아시아의 최강자는 고구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진이 말해주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역사가 몇백 년 안 된 나라라서 고대에 대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편인데 한국의 고대사를 들어보니 정말 무언가 굉장한 것이 있고 솔직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아 보이던 나라였는데 수진이 지도를 펼치며 보여주는 고대 국가의 모습은 지금과 너무 다르게 거대했으니까요. 고구려와 발해를 이어보면 오히려 중국보다도 커 보였습니다. 수진과 그동안 떡볶이를 함께 먹으면서 친하게 지내기도 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런 역사를 가졌다는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 수진이가 다르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앞에서는 부들부들거리며 말할 시회를 찾는 수징이 보였습니다. 수징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하는 것을 보고 나서라 그런지는 몰라도 수진과 비슷한 질문 형식으로 발언을 시작했죠.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몰이 무엇인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쇼핑몰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까 수진이 말한 이야기를 잘 들었다고 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부터 한국은 중국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했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한국에서 괜히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예전부터 계속 중국을 따라하던 한국인들의 습성이 지금까지 반영된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수징의 주장이 일리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들어보기로 했죠. 사실 유럽이나 미국의 학생들은 중국인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토론하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위대한 것을 언급해도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며 중국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으니까요. 평소에 수진과 함께 만두를 먹으러 다닐 때는 그리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꼭 역사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수징이 목소리를 높이는 편입니다. 저런 면에서 한국이 약간 안타깝긴 했어요. 그 커다란 중국 옆에서 평생을 살아온 나라이니까요.
어쨌든 수징이 하는 다음 이야기는 더욱 압권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수진이 말한 것처럼 성장한 것은 모두 중국의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백 년 동안이나 한국은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고 중국 황제에게 와서 인사를 해야 비로소 왕으로 인정을 해주는 구조였다고 했죠. 그러한 나라에서는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모두 중국의 의견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나라로서 구실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지시를 받고 움직였으니 나라가 발전한 것이니 중국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수징의 말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서 손을 들었죠. 조금 전 수진에게 듣기로 한국의 고대사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지구상에서 중국과 싸울 수준이 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고 논리적으로도 중국이 그렇게 대단했으면 수진이 말한 고구려가 저렇게 세력이 커졌을 리가 없잖아요. 또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던 것은 진작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공을 바친 그 이상의 재물을 중국이 주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토론의 주제인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비교적 근대의 이야기고요. 만약 수징의 말이 맞다면 수진의 의견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수진이는 허풍을 떨거나 거짓말을 하는 친구도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수징에게 말해주니 교수님도 토론의 분위기를 살짝 조정해 주셨죠. 수징의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그것은 역사학계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라고 사실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더라고요. 수징은 괜히 저를 노려보고 저는 시선을 피하느라 죽는 줄 알았죠. 다시 수진의 차례가 되자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시선은 수진에게로 향했고 수진은 갑자기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라고 말하는데 자연스럽게 저도 꺼내들었죠. 수진은 여러분의 휴대폰은 일상에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들고 다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맞냐고 물었고 모두가 YES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신의 기종을 확인해보라고 하며 갤럭시 혹은 아이폰이 맞냐고 그 외의 기종을 가진 사람을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음에 저희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갤럭시는 한국의 삼성이 만든 휴대폰이고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한국의 삼성에서 만든다면서 지금 당신들이 쓰는 휴대폰은 전부 한국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정말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진은 이것은 한국인들이 고대 시절부터 젓가락질에 능숙했고 그 젓가락질로 섬세한 손기술을 전수해 주었으며 그 섬세함이 반도체 기술의 혁신을 불러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손을 섬세하게 움직이다 보니 뇌의 신경까지 자극해서 세계 최첨단의 나라까지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 한국의 고대 문화는 전 세계에 퍼져서 가장 인기 있는 세계 유일한 문화라고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끼쳤습니다. 매일 저의 휴대폰을 터치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역사학도로서 참 민망해지더라고요. 수징은 급하게 속사포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세계의 물건들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지금 학생들이 쓰는 모든 물건들 뒷면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안 적힌 물건이 어디 있냐고.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만들고 세계인들에게 편리함을 누리게 해주는 나라라고. 중국의 4대 발명품인 화약이나 나침반 그리고 인쇄술이나 화약까지 전부 중국 덕분에 유럽도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중국의 그러한 성과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미 토론의 결과는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일제히 수진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고 교수님도 수진의 말에 동의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징은 자신의 아이폰을 감추면서 유유히 자리를 빠져나왔는데요. 이로써 저희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역사를 써온 나라이며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것은 한국에게 속상할 일이라고요. 그리고 저의 친구인 수징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수징도 세계인들이 보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자만하기만 하고 남의 노력을 빼앗는 나라가 성공하기는 힘드니까요. 앞으로 저는 수징과 더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사에 대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춘천도 가보고 중도 유적지가 있는 레고랜드가 세워진 현장도 꼭 가보고 싶네요. 수진이 덕분에 정말 새로운 공부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즐거운데 이러한 측면에서 수진이가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운 좋게 성장한 나라죠. 베트남이라면 한국을 5년 안에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이지만 한국은 만만하잖아요. 여기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말하고 있는 베트남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살고 있는 김치응우엔입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의 대도시에서 잡화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잡화점을 물려받아서 이어가고 있는데 관광객이 많은 도시에서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나쁘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죠. 이것은 한국 덕분입니다. 갑자기 운이 좋게 잘 살게 된 한국인들이 졸부가 된 것이 이유이죠. 제가 알기로 한국은 베트남보다 인구도 적고 땅도 좁으며 훨씬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남한의 인구는 베트남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죠. 운이 좋게 일본과 붙어 있어서 경제 성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한국인들 덕분에 꽤나 괜찮은 돈을 벌고 있으니 만족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원래 꿈은 회사원이 되어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회사 생활도 했었고요. 회사원들의 평균 급여가 한국 돈으로는 월급이 30만 원 수준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이 돈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매출이 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니 생활비나 지출도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짝을 만나서 결혼까지 할 수도 있으니 회사만한 것이 없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항상 회사원이 되는 상상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의 불규칙한 생활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젊어서부터 자리만 잘 잡아두면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가게라고는 하지만 가게는 회사를 퇴직하고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회사의 월급이 부족하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도 잡화점을 계속 하신다고 했으니 가끔 부모님께서 모아주신 돈을 받는다면 나름대로 풍족한 생활까지도 가능하죠. 부모님이 절약하시는 편이라서 알뜰하게 돈을 잘 모으시거든요. 어차피 돈을 쓰실 곳도 없다고 말하며 자식들을 잘 도와주시는 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잡화점을 운영하시며 가게의 자리도 잘 잡아서 꾸준한 매출도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사무를 보며 일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드디어 회사를 다닌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느 직장인들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받으니 월급을 모으는 재미도 있었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으며 아끼는 재미도 있었죠. 부모님과는 떨어져 지내고 있었지만 회사 근처에서 혼자서 사는 생활도 나름 만족했죠. 다만 가면 갈수록 회사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여러 압박들에 시달리면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쩌들어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죠. 연애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몸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불과 몇 해 전의 일이었는데요. 저는 부모님이 하시는 잡화점의 매출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으나 무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부모님이 이전처럼 무작정 아끼기만 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물건이나 음식들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35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제 월급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잡화점의 매출이 얼마나 올랐길래 하며 살짝 여쭈어 보니 저의 월급보다도 몇 배가 되는 큰 돈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곳을 많이 찾게 되면서
정말 많은 물건들을 사가기 시작했다고요. 객단가를 따져봐도 한국인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가격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된 나라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돈을 마구 쓰는 나라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일본인들이 물건을 많이 사갔었는데 그들보다도 한국인들이 물건을 훨씬 더 잘 산다면서 혹시 한국이 일본의 경제력 추월했는지 물어보시는데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는 없잖아요. 일본은 세계적인 나라이지만 한국은 베트남보다도 가난했던 나라이니까요. 괜히 운 좋게 돈을 번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에 대한 정보를 거의 몰랐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베트남에서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간만에 시험 삼아서 잡화점에서 일을 해보는데 정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었고 많은 물건을 팔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높은 마진으로 물건을 판매해도 굳이 깎으려 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물건을 사가더라고요. 회사에서는 한참을 머리 굴리며 벌 수 있는 돈을 단 며칠 만에 벌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자. 회사를 다니며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답답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안쓰럽게 보던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도대체 한국인들은 얼마만큼 잘 살기에 이렇게 소비가 화끈한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좀 찾아보았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는 자료들이 넘쳐나더라고요. 21세기가 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현재는 공식적인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을 앞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체의 GDP는 아직 일본이 높지만 개개인의 생활 형편은 일본보다 한국이 나은 것이죠. 심지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굉장해서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베트남은 도대체 무얼 했는지 정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배도 아팠고요.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저의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것인데요. 부모님은 늘 말하길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이니 한국으로 시집가는 베트남 여자들이 이왕이면 일본으로 가서 살아야 좋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을 엄청나게 생각하고 한국을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은 완전 실수였던 것이죠. 저는 한국은 그냥 일본이 주는 돈과 미국이 도와주는 바람에 잘 살게 된 줄 알았고 베트남이 한국에 위치해 있었다면 훨씬 잘 살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미국과 견줄 만한 기술력이 있었고 일본보다 잘 사는 국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참에 회사를 그만두고 잡화점을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잡화점을 시작으로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에 손을 댄다면 베트남에서 꽤나 잘 사는 측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어릴 때부터 잡화점을 해서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가방이나 지갑 등을 좋아하긴 하기 때문에 부모님보다도 훨씬 세련된 요즘 스타일의 물건들을 진열해 둔다면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팔며 많은 돈을 번다면 한국 여행도 자주 가면서 사업 아이템을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뉴스도 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장면에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깊게 들어보죠. 한국의 경제가 호황이고 잘 굴러가야 베트남으로 놀러오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베트남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저의 잡화점까지 호황이 될 테니까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나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 관심 있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으로 시집가는 베트남 여성들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척이나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유튜브만 보아도 한국이 얼마나 엄청난 나라인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우물 안개구리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모릅니다. 괜히 베트남에 대한 자부심만 강하고 그동안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일본만 칭송하니 한국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턱이 없죠.
그나마 이번에 알게 된 사람 중에서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한국에 대해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들 중 한 40대 코이 아저씨는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 한국에 다녀온 케이스라 굉장히 정확한데요. 일본에서는 일본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얻어맞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정말 짐승처럼 일을 하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한국은 일본과 일하는 문화가 다르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으로 떠났는데 한국어를 알려주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며 일을 시켜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삼시세끼 꼬박꼬박 주다 보니 한국식 식단에 정말 정이 많이 들게 되었다고 했죠. 저에게는 한국인들한테 정말 잘해주라고 조언을 해주던데 실제 장사를 해보면 한국인들이 가장 잘 도와주고 젠틀한 매너를 보여주긴 했기에 저도 그런 생각으로 장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한국에서 인력난이 더욱 심해져서 다시 한국으로 떠날까 생각하시던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인력난이 생길 정도로 경제가 호황이라는 생각이요. 얼마나 일거리가 많고 바쁘면 인력이 모자랄 정도일까요? 코이 아저씨도 일본에서보다도 한국에서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이런 말들을 들어보니 얼른 성공을 해서 한국에 가보고 싶네요. 실상을 들어보니 오히려 일본이 만만하고 한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제는 베트남 사람들도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은 베트남이 따라잡기 너무 어려워진 나라라는 것을요. 아우 정신없어 한국인들도 중국인들이랑 똑같네. 사람이 왜 이렇게 많고 복잡해. 중국이 나은 것도 같은데? 여기 중국 생활을 하던 영국인이 한국에 와서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루나입니다. 영국에서 아시아를 저만큼이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아시아에 대한 특별함이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읽었던 한 권의 책이 정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무래도 어릴 때 읽은 것들이 평생 기억나고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세계 역사와 관련된 그림책이었는데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책이었고 섬나라인 영국에만 살고 있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학교나 부모님의 영향으로 대영제국의 위대함만 기억하고 살았는데 중국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읽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영국인들이 과거 미국을 개척해서 미국을 세웠던 것을 보면 세상은 영국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책에서는 중국과 아시아의 과거 역사와 지도를 대단히 여기는 측면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 인구수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내용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미국도 뛰어넘을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지도 모른다며 세계의 판도를 다시 해석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수준의 어린 나이였지만 무언가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부터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죠.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해서 중국어 교육을 받게 되었고 영국 인기준으로는 정말 특별하게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글자가 한자라서 너무 생소하고 배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문법은 영어랑 비슷한 측면이 많아서 배울수록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자 정말 자연스럽게 중국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나라였습니다. 중국이 워낙 크기도 크고 인구도 많으니 모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최악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서 기숙사로 가는 길에서부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으니까요. 길거리에는 우통을 벗고 다니는 배 나온 아저씨들이 즐비했고 이발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인도 옆에서 소변을 보는 젊은 남성과도 눈이 마주쳐서 너무 민망했습니다. 이곳은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완전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 눈살을 찌푸렸고 그 어떤 중국인들도 시민들의 모습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잠시 들른 식당의 화장실은 차마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마 영국은 200년 전에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남녀 공용인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왜 칸막이도 없고 심지어 푸세식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갔더니 화장실을 사용 중인 남성들과 민망하게 마주쳤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그냥 나와버렸으니까요. 대학교에서는 그나마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나름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 이하의 모습들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되었죠. 그렇게 저도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중국에 와서 보며 느꼈던 이상한 행동들을 직접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시작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부터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서 음료수를 마셨는데 10여 명의 친구들 모두 길거리에 음료수병을 버리기에 따라서 버렸던 것이 화근이었죠. 영국에서는 죄책감을 느꼈을 행동들이 이곳에서는 너무나 정당하게 느껴지는 것을 통해 세계의 법은 전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 왔으니 중국의 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행동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당연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에 대해 친구를 향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일리가 있더라고요. 만약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청소부는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려주어야 그들에게 일거리가 생기고 청소부들이 더욱 많아져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죠. 중국이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이유는 국민들이 서로를 생각해주고 그 안에서 편리함을 찾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이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중국인 친구들이 저렇게 생각한다니까. 제가 그동안 지녔던 생각이 잘못된 관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행동이 옳다고 여긴다니 오히려 제 의견이 너무 편협하다고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천천히 중국인의 모습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며 중국인이 다 되었다며 기뻐했고 저도 그런 말을 들으니 괜히 스스로 뿌듯하더라고요. 중국어에도 능숙하고 중국 음식도 굉장히 잘 먹게 되었으니까요. 현지 친구에게 칭찬을 들으니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한 무리의 댄서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멋지던지 한참을 구경했는데요.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댄스 동아리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와보라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저와 함께 있던 중국인 친구들은 모두 그런 댄스에 관심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지만 저는 사실 댄스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대학교에 가면 이런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함께 들어간다는 친구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중국인들과 어울리다 보니 다른 나라의 친구들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에게 말을 건 댄스 동아리 친구는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고 같은 유학생이라고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댄스 동아리에서는 K-팝을 통해서 댄스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음악들로도 춤을 추기도 해서 나름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댄스에 푹 빠지게 되어 댄스 동아리 친구들과 꽤 가까워지게 되었죠. 기존의 중국 친구들은 그 동아리에 한국인들이 많고 한국인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저는 그런 편견이 없는 편이라서 한국인과 가깝게 지냈는데요. 확실히 한국 학생들은 중국의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친해진 필준이는 춤도 잘 추지만 뛰어난 리더십으로 학생들을 이끌었는데 함께 술을 마시더라도 식당의 뒷정리까지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저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카리스마 있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했던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구 잔소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며 사실 이 행동은 경제적으로 유익하다고 설득하는데 필준이는 저보고 중국인이 다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왜 칭찬을 하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욕이라고 하며
중국인들에게 잘못 설득당한 저를 이상하게 보며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으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고 벌레나 기생충 오염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으며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은 행동인데 중국인처럼 왜 그걸 따라하고 있냐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중국인들과 다니면서 이상한 것들에 세뇌를 당했다며 영국에서 배운 행동들이 전부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필준의 나이는 저보다 6살이나 많기도 했고 똑똑한 모범생인 편이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간 이상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늘 새치기를 하기에 저도 새치기를 자주 했었는데 영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절대 없었고 급하다며 길거리에 볼일을 보는 행위도 사실 경범죄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공부만 하다가 19살에 중국으로 건너와서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의 행동은 전부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고 제가 따라 해서는 안 되었던 행동들인데 이미 저의 몸에 중국인의 습관들이 배어버려서 스스로 걱정도 되더라고요.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인을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중국인으로 살면서 한국인의 정상적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며 괜히 한국인들을 매도하며 자신들의 엽기적인 행태를 정당화하려는 수작이었던 것이죠. 물론 필준이의 말도 100% 신뢰할 수는 없고 나라마다 문화마다 용인되는 수준의 관습이 존재하기에 굳이 중국에서는 필준이와 같은 한국인처럼 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필준이는 계속 주변의 친구들을 보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자신은 말한 그대로를 실천하며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댄스 동아리의 멤버들 15명은 더욱 똘똘 뭉칠 수 있었죠. 정말 독특하게도 그 15명 중에서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필준이가 일부러 중국인들을 배척하는 줄 알았지만 필준이 중국인을 신입부원으로 뽑았어도 필준의 이러한 생활을 따라할 수 있는 중국인은 그 아무도 없었기에 중간에 전부 동아리 방의 문을 박차고 도망을 가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 댄스 동아리는 중국인들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아리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인 필준을 매도하는 결과까지 초래한 것입니다. 동아리 부원은 한국인과 일본인, 미국인, 영국인들이 대다수를 이뤘고 가끔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정말 즐거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필준과 몇 명의 한국인 친구들은 방학 때 한국으로 함께 놀러가 볼 사람들을 모집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제가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깐 한국으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죠. 필준이가 저에게 계속 특별한 당부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중국과 다르니 절대 중국에서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중국에서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냐고 물어보니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행동이나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볼일을 보는 행동, 줄을 서는 장소에서 새치기를 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사람들은 똑같이 생겼고 바로 옆 나라이면 문화나 풍습도 비슷할 텐데 뭐가 그리 다르다고 저렇게 유난을 떠는지 괜히 오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착륙하고 인천공항을 거닐면서부터 무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내의 바닥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고 화장실도 얼마나 청결한지 향기까지 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전부 결벽증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지하로 쭉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는데 정말 줄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새치기를 참아보는데 마침 한 사람이 새치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습관적으로 필준의 손을 이끌고 맨 앞으로 가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저희에게 모두가 짜증스러운 소리를 내며 노려보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덩치가 큰 아저씨가 필준을 보면서 무어라 말을 하는데 필준은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준은 저의 손을 잡고 맨 뒷줄로 와서
다시 줄을 서며 제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절대 중국에서처럼 새치기를 하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저는 아까 새치기를 하던 한국 사람이 있지 않았냐고. 급한 사람은 새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법칙이라면 모두에게 평등해야지. 아까 보았던 급한 사람은 용인해주고 저희는 용인해주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공평한 법이 아닌 것이잖아요. 필주는 한숨을 푹 쉬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까 그 사람은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가 있으신 분이셨고 직접 새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분을 먼저 탑승하도록 도와드렸기 때문에 먼저 탑승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함께 한국에 온 친구들도 저에게 조심하라고 말을 해주면서 저희는 긴 줄의 끝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전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여행은 한국이 얼마나 중국과 다른 나라인지 보여주기 충분했습니다. 아시아라고 정말 다 같은 아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왜 중국인들이 필준 등의 한국인들과 친해질 수 없는지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고 깔끔하며 청결한 문화 수준을 보며 영국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생활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있으니 중국에서도 공익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괜히 이상한 문화를 배웠던 제 자신이 너무 끔찍했고 지금이라도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행운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한국인들의 좋은 문화를 잘 배우면서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전혀 다른 같은 아시아라고 비교당하면 안 되는 나라이며 모든 중국인들이 본받아야 할 나라일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